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 저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긴 줄 알았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제 침대 맡으로 다가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그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제 턱을 움켜쥐며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내가 입을 뻥긋하는 순간 병원에 있는 내 남편의 산소호흡기는 내 손으로 직접 떼버릴 것이다. 알겠냐?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아버지. 아니, 그 짐승의 눈빛을 보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왜 이 끔찍한 악마와 한 지붕 아래 갇히게 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혹한 짓을 저지른 한 시아버지와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던 저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확히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시아버지가 찾아오면서 우리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며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남편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릴 수 없다며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말리고 또 말렸지만 죽어가는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 마련을 위해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털어 수술비와 입원비를 댔고 남편은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시아버지는 우리가 남편의 회복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비상금까지 훔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배를 갈라 살려줬는데 그 아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쓰러져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돈을 들고 도망을 친 겁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죽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을 찾아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을 본 곳이 바로 식품업계의 대모라 불리는 박 회장님의 대저택 입주 도우미 자리였습니다. 워낙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라 다들 며칠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의 절박한 눈빛을 보시고는 의외로 순순히 채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드넓은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장미가 만발해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청소와 빨래, 요리 등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남편의 병원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차를 한 잔 마시자며 저를 정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정원 한가운데서 회장님은 무척이나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 인사하게. 우리 집 정원을 가꿔주는 최민석 선생이야.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귀한 분이지. 회장님의 소개에 장미 넝쿨 뒤에서 한 중년 남자가 중절모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젠틀한 미소,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중후한 목소리. 반갑습니다. 정원사 최민석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성형수술이라도 한 것인지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지만 오른쪽 눈썹 위에 박힌 검은 점,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저 탐욕스러운 눈빛.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석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의 간을 빼앗고 우리 부부의 등골을 빼먹고 도망친 그 파렴치한 인간. 바로 제 시아버지 김춘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회장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입니다. 어서 경찰을 불러주세요. 입술이 달달 떨리고 목구멍까지 비명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아주 은밀하게 입가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쉿!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향한 그 눈빛은 명백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너도 죽고 내 남편도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끔찍한 협박이 있었던 것이요. 시아버지는 모두가 잠든 새벽 제 방으로 숨어들어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세상 참 좁다, 며느라. 여기서 다 만나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남편은 죽어가고 있는데 죄책감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죄책감? 그게 밥 먹여주냐? 나는 여기서 새 인생 살고 있다. 박 회장 저 늙은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말이야. 조금만 잘해주면 아주 사족을 못 쓰거든. 내가 여기서 한탕 크게 해서 저 재산들 다 내 것으로 만들 참인데 내가 죄를 뿌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박 회장한테 말 한마디면 너 여기서 당장 해고야. 그럼 내 남편 병원비는 누가 대줄 것 같냐? 그놈 산소호흡기 떼면 바로 죽는 거 알지. 그러니까 살리고 싶으면 죽은 듯이 입 다물고 내 인형 노릇해라. 알겠어? 그것은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을 망친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도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장님 앞에서는 로맨틱한 신사를 연기했고 제 앞에서는 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악마의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덫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덫을 놓게 될 사람이 바로 힘없고 나약해 보였던 저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에게 그 넓고 화려한 저택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택 안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충직한 정원사 최민석이었지만 저와 단둘이 마주칠 때면 어김없이 악마 김춘배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제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조여왔습니다. 그의 괴롭힘은 단순히 말로 하는 협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장님이 가장 아끼시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져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저를 믿으셨기에 설마 하는 눈치였지만 시아버지는 아주 교묘하게 저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회장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 지은 씨 앞치마를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순간적인 욕심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는 짐짓 저를 감싸주는 척하며 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그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회장님 뒤에서 저를 보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봤지? 널 도둑년으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한 번의 실수라며 넘어가 주셨지만 그날 이후 저를 보는 시선에는 미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회장님의 신뢰를 무너뜨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저를 완벽하게 통제한 그는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타는 회장님의 심리를 파고들어 정원사라는 직분을 넘어 연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회장님 방에 들어가 달콤한 말로 유혹했고 회장님은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핑계로 회장님에게 10억이라는 거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꼴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남편이 죽는다. 그 공포가 제 목을 옭아매고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억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급기야 회장님에게 청혼을 하며 30억짜리 별장을 결혼 선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부엌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든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손에 억지로 약봉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다. 회장이 마실 차에 이걸 타라.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마 독약이냐고. 그러자 그는 짜증스럽게 제 머리를 툭 밀치며 말했습니다. 독약은 무슨, 그냥 좀 강한 수면제다. 이 늙은 여우가 의심이 많아서 도장을 찍을까 말까 간을 보잖아. 약 좀 먹여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 아니냐. 잔말 말고 타. 저는 못하겠다고, 더 이상은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남편의 담당 의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김현식 환자, 현재 상태 위독함. 보호자의 연명 치료 동의 여부 확인 요망.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비열하게 웃으며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 이 가루를 탈래? 아니면 내가 지금 전화해서 연명 치료 거부한다고 말해줄까? 내가 법적 보호자인 거 알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내 남편은 오늘 밤 그냥 죽는 거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악마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울면서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살인자가 되더라도 남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는 내내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찻잔에 하얀 가루를 타면서 저는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 회장님이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리 차를 내오라며 저를 재촉하고 있었죠. 지은 씨, 차 가져왔나? 향이 좋구먼. 이리 줘봐요. 회장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회장님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이 한 모금만 마시면 회장님은 정신을 잃을 것이고 시아버지는 별장을 가로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범이 되겠죠. 하지만 남편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 눈 딱 감자.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 하지만 회장님의 입술이 찻잔에 닿으려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1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간을 떼어가고도 모자라 돈까지 훔쳐 달아난 인간.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며느리를 협박하는 인간. 이런 악마에게 굴복해서 남편을 살린들 그게 과연 사는 걸까? 내가 여기서 이 찻잔을 건네면 나는 평생 이 악마의 노예로 살아야 할 텐데.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본능적인 거부감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거실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뺨을 올려붙일 기세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쫓겨날 것이고 남편은 죽겠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리빨 같은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그 손 멈춰요.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젖어버린 카펫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빛에는 서늘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스터 최, 나가 있어요. 지은 씨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저 여자가 실수를 해서 제가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요. 나가 있어. 그 단호한 기세에 눌려 시아버지는 씩씩거으며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넓은 거실에는 저와 회장님 그리고 깨진 찻잔의 파편만이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입을 열려는 찰나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차에 뭐 탔니? 수면제? 아니면 독약인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담담한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그 안에서 사진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전과 기록, 도박장 출입사진, 그리고 제 남편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김춘배, 전과 7범, 사기, 도박, 절도, 그리고 내 시아버지. 맞지?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내가 언제 말하나 기다렸어. 솔직히 말하면 너도 한패가 아닌가 의심도 했고, 늙은이가 돈 냄새 맡고 꼬이는 거야 익숙하지만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날 속이려 드나 싶어서 괘씸했거든. 그런데 방금 찻잔을 깰 때 알겠더라. 넌 적어도 살인 공범은 못 된다는 거. 그리고 내 눈빛이 너무 절박했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옛날 내 모습 같아서.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시더니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온기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은 씨, 우리 거래 하나 할까? 거래라뇨? 저 늙은 여우, 그냥 내쫓기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야. 내 정원을 더럽힌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하고 싶은데 내일 파티에서 저 인간을 아주 화려하게 보내버리자고. 할 수 있겠어?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분노이자 회장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 손으로 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와 회장님은 은밀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을 설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승리의 도취에 있는 동안 바로 등 뒤에서 2 여자가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는
시아버지와 회장님의 약혼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최고급 턱시도를 빼입고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저택의 주인이 된 양 거만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곁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너한테도 콩고물 좀 떨어질 테니까 실수하지 말고 웃어. 알았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샴페인 잔을 채웠습니다.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면서요. 그래, 마음껏 즐겨둬라.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박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회장님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제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준 최민석 씨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가 위풍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전에 최민석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사랑의 서약을 먼저 들어보시죠. 다들 화면을 봐주세요.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준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나오지 않고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너무나도 익숙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김마담. 이 할망구 완전히 넘어왔어. 약 먹여서 도장만 찍으면 게임 끝이야. 10억 챙기면 그 며느리년 쫓아내고 우리끼리 튀는 거야. 알았지? 그것은 며칠 전 그가 정원 구석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던 내용을 제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꺼, 안 꺼. 그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요즘 AI 기술이 좋아서 누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회장님, 이건 음해입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회장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더러운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회장님의 신호와 함께 파티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드르륵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는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현식 씨였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었습니다. 현식이 내가 여길 어떻게, 너 오늘 내일 한다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내 간을 떼어가고 수술비 들고 도망쳤을 때, 당신이 내 아내를 협박했을 때, 난 이미 당신 아들이 아니었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김춘배 씨,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장님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회장님은 그를 가차없이 발로 차내며 비서에게 짧고 명확하게 명령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내 정원에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 당장 치워.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은이 너 인연.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으악.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파티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마른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마는 사라졌고 우리에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그날의 비명소리 대신 평화로운 새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기쁜 소식은 제 남편 현식 씨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남편은 최고의 의료진에게 재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저와 함께 이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두 발로 서서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입주 도우미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저의 성실함과 숨겨진 기획 능력을 높이 사주셨고 저는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식품 회사의 정식 매니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빚쟁이들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도 않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집으로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인 김춘배.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이 떨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예상대로 가관이었습니다. 감옥밥이 입에 맞지 않아 몸이 아프다. 영치금이 없어서 힘들다. 제발 돈을 좀 붙여달라는 뻔뻔한 구걸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편지 마지막 줄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냐. 아비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하고 도와달라는 역겨운 문장까지 적혀 있더군요. 가족. 그가 입에 올리기엔 너무나도 고귀한 단어였습니다. 아들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가고 며느리의 등골을 빼먹으려 했던 그가 가족을 운운하다니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뒷면에 꾹꾹 눌러 그에게 보내는 제 마지막 답장을 적었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사유. 우리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 편지를 우체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붉은 우체통 속으로 사라지는 편지를 보며 저는 비로소 지난날에 끈질겼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제 호적 속에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벼랑 끝이 추락하는 곳이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에게 박 회장님이라는 은인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어 악마의 찻잔을 깨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흐르는 그 눈물이 언젠가는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